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한번 기록에 남겨보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소시민으로서의 기억을 기록해 놓고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있는 자료를 집계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 득표율 차이가 50% 이상 차이 나는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득표율 차이가 53%,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가 71.6%, 그 다음에 전북이 68%, 전남이 74%, 경북이 48.5%, 50%에는 안 됩니다만은, 그 50% 이상 범주에 넣어 보아가지고 별도 통계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윤석열 후보는 1.1% 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인천,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서울이 득표율 차이에서 윤석열 후보가 31만 표를 더 많게 득표를 했고, 득표율 차이는 4.8%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1.8% 밀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 전체적으로는 5.3%가 졌습니다. 수도권을 다 합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1.1%를 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43만 4천 표를 더 득표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2.6%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0.7%의 차이를 보이면서 박빙의 승부로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통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의 2030 세대가 국가의 지도자를 결정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저의 대선 후 소감 내지 판단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 때도 경상대 호남의 대립은 여전했고, 이것은 천년을 이어온 대립관계인가? 물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만, 진 쪽에서는 신라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삼국 통일했지, 자기 독자적인 힘으로는 못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역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당나라가 현재의 그 중화족이 아닙니다. 당나라는 지금의 그 신장 위구르 그 지역의 사람 집권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와 투르크 계열로 이웃 사천간 정도 되는 혈맹이었기 때문에 그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를 도와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역사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포함 편양도가 50.7%이면 50%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약간 벗어날 정도뿐이 안 되는데, 호남의 평양도는 71.2%로 제 개인적인 표현을 한다면
매번 총선과 그 대선 때 그 지겹고 싸우기도 싫고 또 서로 감정 대립하기도 싫으니까 전라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해야 될 정도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계를 합치면은 경상남도 빼고 대구 경북이 그 50.7%의 그 편향도를 보였고, 광주 직할시 포함 정북 전남에 대해서 호남계는 편향도가 71.2%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대립 구도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극히 의문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 자신은 제 조상이 뭐 경상도입니다만은 안동이고요. 또 그렇지만 제 자신 결혼은 동서화합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 그 안사람은 전라남도 완도 출신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내용을 좀 밝히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화합, 동서화합의 어떤 그런 행동을 결혼으로도 나는 행동했다. 그렇게 좀 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비유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경상도는 산업 세력이고 호남은 금융 세력이다. 현재 그래서 산업 세력과 금융 세력 간의 대립이 국내 경제계에 돌아가고 있다. 사실 산업 세력은 이북 출신들이 내려와서 기업을 일으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희 그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가 먼저 뚫리고 호남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결국은 일본도 군산에 그 쌀 선물 거래소까지 만들 정도로 호남은 식량 생산에 보급기지 역할을 했던 거지요. 임진왜란 때도 일본의 그 침략은 호남 지방은 피해가고 직바로 부산에서 한양으로 공격을 했었죠. 그런 역사적 사실로 보더라도 임진왜란 때도 크게 그 호남은 당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금융 세력으로 특세하게 된 거는 사실상 DJ 정권 때 그렇게 인적 구성 구도가 됐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요구는 그거 가지고 경상도를 공격하는 그런 호남 출신들의 얘기는 철진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도권에 여러 그 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50%가 몰려 사는 도시국가 서울 및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국은 그 수도권의 의사결정이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큰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이야말로 산업과 금융 그리고 서비스의 미래 복합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향도를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이 대구 경북에 비해서 광주, 전북, 전남이 상당한 편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발표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3월 10일 백악관에서 윤석열 당선을 축하한다고 그러고 바이든과 협력을 확대 기대한다 하는 뉴스 제목이 떴습니다. 그리고 외신들도 정치 신인이 당선되었다, 전직 검찰총장이 당선되었다 등등 타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이 그 미국 뉴스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야후재팬 뉴스에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이교라는 일본 저널리스트의 뉴스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거는 3월 10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한미 공조, 그 다음에 한반도 사안,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내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인 만큼 한미일 3국 대북 정책에 관한 조절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는 것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국민의힘 보도 자료라고 인용을 서다이교라는 저널리스트가 뉴스화한 겁니다. 그리고 3월 11일 오전에 열린 일본의 키시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북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북아시아 안전보장과 경제 번영 등 앞으로 힘을 합쳐야 할 미래의 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게 국민의힘 보도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처럼 그는 일련의 발언에서 북한의 대결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미를 파트너로 보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라고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생각을 해봐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은 누가 다음 러시아의 표적이 될지 궁금하다는 뉴스가 AP 연합통신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러시아한테 점령을 당한다면 걱정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그 이웃인 몰도바와 그루지아, 조지아 둘 다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였던 보스니아와 코소보, 발칸주와 함께 취약한 지역이 된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분석가들은 몬테네그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문 앞에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련 뉴스들은 여기를 AP 뉴스에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그 보도를 참조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도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현재 상황, 조지아에 대한 상황, 발틱스, 발칸반도에 대한 상황들을 추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코소보의 독립선언은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100개국이 인정하고 있지만 러시아나 세르비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의 겸해서 나왔습니다. 관련 그 주변 지도를 보면은 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여기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향후 그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송유한 현황은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어로 가는 이 송유관이 건설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많이 건설됐을 겁니다. 아마 이게 언제적 그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그 경제성이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카자흐스탄 석유들이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터키까지 있고 다시 이런 것들은 더 확대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다이렉트로 그 서유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가 아마 가상 시나리오 소설을 쓴다면 이런 내용으로 아마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라도가 제주도 포함 백제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한다면 러시아처럼 중공이 이를 승인하고 우선 제주도부터 중공군을 파견할 것이다. 중공 2021년 국뽕영화 창진호를 보라. 그런 영화를 만드는 나라거든요. 그 창진호라는 게 북한에서 겨울 때 미군이 그 철수하는 계기가 된 그런 전투인데 사실상 미군보다도 중공군이 동사를 한 인간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에 위기에 강했던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멈춰섰다는 뉴스 제목이 있었고요.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촉각이 돼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일대로 중공이 백제공화국에 침공한다면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하겠죠. 한국은 한미동맹 약속으로 미군은 분명히 참전할 것이다. 만약 참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3차 대전의 시작일 것이다. 죄송합니다. 가상 시나리오 2는 연변 조선적 자치주가 독립을 선언한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를 승인하고 군대를 파견할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 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의 침략을 완전히 당한다면은 우크라이나인들은 그 우크라이나계의 안속에 인속에 유대계 사람들, 과거 카자리아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러시아 그 동쪽 그 블라디보스톡 옛말로 우리말로 연해주 지역이 아마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주해 가서 살았던 것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요즘 보도되고 있고 러시아 그 동방에 있는 그 블라디보스톡 쪽 그 사람들이 별도 공화국 독립 선언을 한다면 그런 그 시나리오도 현재 어떤 국제적인 연구소에서도 그런 거를 연구 검토했다는 뉴스도 좀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러시아 안에 유대인 자치주가 있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사통신 오늘 날짜 3월 11일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 해군 열척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했다. 그래서 그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섬뜩한 것이다. 긴장감을 가진 경계를 만든다. 라고 말했다는 뉴스 보도가 또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향후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더 평화스러운 시대가 아닌 더 혼란과 위기가 다가오는 시대가 이제 시작됐고 윤석열 정권은 그거에 마주쳐서 어떻게 대응해서 한국의 국군을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